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13편 국제경제 파트 중에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국제무역론을 다루게 될 건데 무역의 규제에 초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인즉슨 우리가 비교위에 특화해서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상호이득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상호이득을 얻는데 현실에서는요. 이렇게 보호무역을 통해 가지고 교역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왜 자유무역을 반대하면서 보호무역에 초점을 맞추는가?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무역 외에 어떤 무역 정책이라는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개입을 한다 해서 전략적 무역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무역을 규제한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냐 이런 걸 볼 거예요. 뭐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수출 자율 규제라든가 아니면 수입 할당, 쿼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무역 규제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가트를 중심으로 해서 WTO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약간 비실비실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호무역론의 근거는 바로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시장을 개방해버리면 외국에 우수한 어떤 퀄리티의 공산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상품, 가끔 그러잖아. 전통시장이 있고, 뭐, 재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커다란 쇼핑센터나 마트 같은 백화점들이 있으면 전통시장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내 실업 증가의 원인이 된다. 물론 국내 실업은 예전에 낮은 부분에서 이제 사실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사실 백화점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전통시장이 위축되는 거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위축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백화점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갈까요? 아니 거기가 질이 좋고 값이 싸게 되면은 그리고 깨끗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업의 방지 목적으로 자유무역을 억제하게 되면 국내의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꽂은 상품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생산성 낮은 부분에서 고용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이득은 있지만 커다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실업이 주로 발생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이미 지는 해가 되는 거야. 이미 경쟁력이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기술, 컴퓨터를 다룬다든가 코딩이라든가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 당연히 요즘 정보통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서 특히 영상으로 모든 걸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영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다루지 못한다? 그러면 취업하기가 나날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국가 간에 자유무역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득, 파이는 당연히 커.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역을 미국과 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득이고 뭐 농부들은 쌀을 생산하는 농부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라든가 생산, 공산품이라든가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업은 이득이지만 농산물을 수입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슬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왜 하란 말이야? 예, 맞아요. 어떤 이득의 크기가 자유무역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의 크기보다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하면은 맞죠. 남는 장사가 되는 거니까 이득이 만약에 100이라고 합시다. 피해가 만약에 50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득을 얻은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피해를 본 사람의 피해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둘 다 윈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또 하나의 보호무역론의 근거는 뭐냐면 생산 다변화의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변화.
다양한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그 자체가 좀 더 바람직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특화를 한다, 전문화를 한다, 전문가라는 게 뭐야? 그것만 할 줄 아는 거야. 딴 건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골고루 좀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울렸을 때 사회가 문화적으로도 더 풍요롭지 않느냐. 너무 소수의 상품에만 특화를 하게 되면 그것만 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진보의 결과 주력 생산 상품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만 쭉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사용 못하고 전기나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자동차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환하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현대자동차는 계속 가솔린 휘발유 이걸로만 할 수는 없잖아.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교위를 활용할 수 없더라도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이득이 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상의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식량 같은 거에 대한 무기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자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에 대해서 비교위가 있어서 그걸 생산해서 수출한다 합시다. 그리고 쌀 같은 것은 수입을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쌀 같은 걸 수입하고 있었는데 동남아에서 걔네들이 갑자기 야 너네 나라에 우리 쌀 수출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거리가 없어져 가지고요. 수입하던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시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근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비교 이론에 관계없이 중화학공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경제적 복지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야 보호무역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자유무역을 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상대방의 국가예요. 외국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국의 어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제공한다거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요. 그러한 효과를 상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외국의 불공정 정책을 비난하는 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오히려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요. 우리나라에 멋진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했더니 미국이 안 돼! 니네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막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멋진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바나나 같은 거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럼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 바나나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바나나 생산업자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바나나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싸고 맛있는 바나나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기 시작한다.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호무역을 위한 설득력 이런 것들이 뭐 많은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환경과 자원의 보존 문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어떤 환경 규제 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싼 거죠. 저렴한 인건비를 노동자들을요 혹사시키면서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물건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그런 개도국의 상품을 많이 산다라고 하면은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환경 피해가 나날이 더 심해진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로운 무역이 결국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브라질 같은 나라, 아마존 밀림 같은 거 싹 다 밀어버리잖아요. 개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자원도 고갈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지구가 황폐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리스트에 유치산업보호론이라 합니다. 인펜트라는 게 바로 어린이 산업이에요. 유치한 산업, 유아기 산업입니다.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산업을 좀 약간 보호 좀 해달라. 경쟁 압력으로부터 좀 보호를 해주면 얘네들이 생산 경험이 쌓이면서 꿈나무가 된다는 거야. 지금 미숙한데 계속 미숙한 게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꿈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경험이 쌓여가면은요, 단가도 하락하게 되고 대규모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계속이 아니라 꿈나무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야. 전부 다는 아니고 꿈나무만 선정해 가지고요.
물론 국내 모든 산업에 대한 보호의 근거는 아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일시적으로만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자생력을 갖추게 돼서 꿈나무가 되면 그러면 너네와 경쟁을 하지만 그 경쟁이라는 게 서로 윈윈 되는 그런 경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무역에 반대돼서 보호무역의 다양한 이론, 근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또 전략적인 어떤 무역정책이라고 합니다. 스트래티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국가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경쟁에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신약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요. 처음에 규모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든다고요. 이게 초기 투자에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규모의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기 투자가 막상 끝나고요. 막상 생산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변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산업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미시에서 배웠었어요. 고정 투입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초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기업들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정부가 나서는 거야. 정부가 지원해서 야 한번 시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가변비용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이득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익을 환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능동적인 비교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항공기 산업의 예가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정부의 지원으로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사가 서로 대결을 해요.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서로 대형 항공기 비행기 있잖아. 대형 비행기. 요즘은 이제 여행하는 게 우선은 쉽지는 않지만 전투기 같이 되는데 아무튼 대형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띄운다라고 합시다. 이때 서로 망설이는 거야. 야 이거 너무 큰 비행기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꽉 차지 않으면 이거 비용이 너무 큰데 어쩌지? 정부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유럽이 연합이 같이 힘을 모아서 야 보잉사가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에어버스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유럽 너네들이 만약에 보조금이라든가 관세를 통해서 보호해? 그럼 우리도 할 거야. 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도 이 보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요. 기업이 했다가 만약에 첨단 산업 조금이라도 개발이 늦거나 좀 잘못되게 되면 이게 망하는 수가 있거든. 그랬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국가 경제 국민들의 어떤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먹거리가 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와 또 과연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 보통 특수이해 집단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막 로비를 많이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이해 집단에 대한 존재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현실에서는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전략적 무역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유무역을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으로서의 전략적 무역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산업을 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계시장과 경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만 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유무역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다 인정한다니까? 그거는 이론상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국가, 우리나라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보호무역을 실시했어. 그럼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가 만약에 피해를 봐. 그럼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약간 피해의식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고 야, 우리 보호무역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보호무역을 포기해. 라는 어떠한 그 조건 제안으로서 사용하는 게 바로 전략적 무역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요,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끔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가 경쟁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경제학자들은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실체가 없는 개념이다.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야 기업이 스포츠의 대표 선수 이런 거랑은 다르다. 삼성이 꼭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고 우리나라한테 삼성이 잘 된다고 대한민국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 있는 거를 국가 경쟁력으로 갖다 쓰는 것은 좀 너무 설득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3절에서 무역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무역 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세라는 게 타리프라고 얘기합니다. 수입품의 일정 비율의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관세. 이 세금이에요, 세금. 텍스예요. 근데 텍스를 어디다 때린다? 수입 물건에다가 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수입 물건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세를 딱 부과하게 되면 수입 물건이 넘어올 때요. 수출품이 이제 외국에서 넘어와요. 수입 물건이.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국제시장의 가격이 얼마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텍스만큼 가격이 비싸져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삼성의 갤럭시 탭이나 뭐 노트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에 애플이 있어요. 애플에 뭐 아이패드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그 수입품에다 세금을 때리게 되면 아이패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국내 사람들이 뭐야 아이패드 너무 비싸네. 삼성 거 사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삼성의 뭐 생산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또 많은 양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애플의 아이패드 이런 걸 소비를 좀 줄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관세부과 효과에 대한 예를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독일이라 하고요.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유무역을 했을 때 독일에서는 중국으로 자동차를 2만 달러에 5만 대를 수출한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중국이 대당 3,00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요.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교역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신 또 이만큼 이렇게 하면 수출 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입국 국가들이 지불하게 되는 가격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살짝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국가 간에 지금 교역이 없었을 때요. 세계 시장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로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걸로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야. 이게 19라는 게 뭐 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여기 나와 있는 수출하는 국내 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W는 지금 월드 가격이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내 상품의 가격이야. 국내 상품의 가격이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수출을 하게 됩니다. 오픈, 개방을 해버렸어요. 개방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나라가 지금 수출할 때 원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격이죠. 국내 가격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요게 이제 국내 가격이고 요 19가 이제 국제시장의 가격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할게요. 20으로 할게요. 20이었는데요.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국내 생산 가격이 있고 국제시장의 가격이 있는데 훨씬 더 싸게 생산하는 나라니까 수출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원래 관세 부과하기 전 할게요. 얘가 관세 부과하기 전이야. 관세 부과하기 전은 이렇게 A와 B만큼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관세 부과하기 전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을 수입을 했어요. 이게 수입의 크기입니다. 이게 수출의 크기고요. 이 녹색깔이
수출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수입량이야. 수입량. 그러니까 독일에서 수출을 한 게 이만큼의 수입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가격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있었는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22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올라가게 되면서 얘는 당연히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출량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얘는 수입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시장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9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국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자, 그러면 아무튼 요 좀 어떻게 보면 처음 하실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 물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하는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소비자들은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여기 하늘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얘 관세 수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자, 중국이 수입 국가고 독일이 수출 국가인데 중국이 관세를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수입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관세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수입국의 생산자들은 아싸 하면서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색깔만큼 관세 수입이 발생해요. 이거 관세 수입은 여기 회색은 아니고 하늘 색깔이죠. 요 관세 수입 요거는 중국 정부한테 세금으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 2개 그려가지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세 부과가 사회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좀 보면요. 국내 산업의 보호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세도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때리게 되면 약간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는 거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야. 사회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국제시장에서 쌀의 공급이 있어서 관세 부과 전에 수입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관세 부과 후야, 관세 부과 후에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변화 크기로 합시다. 변화 크기. 옛날에 소비자 잉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야. 소비자 잉여. 이해되시죠? 요거는. 그랬을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알파 이만큼 없어져요. 베타, 감마, 뭐 델타 이렇게까지 손해를 봅니다. 자, 그런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가 원래 이만큼 있었다가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알파가 생산자 잉여 증가하는 크기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추가적으로 정부의 관세 수입이에요. 관세 수입. 여러분,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관세 수입이 되는 거야. 감마. 왜요? 아니, 이만큼의 세금을 때렸는데 수입 물량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감마 이게 관세 수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걸 다 더합니다. 다 더해요.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걸 더하게 되면은 자, 여기요. 알파 알파 지워지고 감마 감마 지워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우리 앞에 여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바로 여기다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 있잖아요. 빨간색 핑크 색깔이라 해야 되나? 요거랑 여기 델타 요 크기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요게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가 자중 손실, 데드웨이 로스예요.
그 크기 잘 보시죠. 우선은 그래프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만약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요. 요거 수요 함수 공급 곡선 준 다음에 국제시장 가격에서 관세 부과했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 크기를 구하세요. 그럼 요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빨간 색깔 두 개를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관세와 관련해서 반덤핑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이 덤핑으로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싸게 수출하는 거야.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 우리나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야, 너네 반덤핑 반덤핑 했지? 너무 싸게 했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거를 상계관세라고도 합니다. 다른 나라가 자기네 수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야. 얘들아, 값싸게 물건을 수출해라. 아, 나 값싸게 생산 못해. 그럼 정부가 너 생산하면 보조금 줄게. 이렇게 되면은 그 보조금 때문에 국내 기업이 제대로 된 공정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너네 보조금 지급했어? 보조금 지급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을 상계관세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무역구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셨죠? 네, 그런 용어들만 살짝 보시고요. 자, 다음에 수입할당제라고 있습니다. 쿼터라고 해요. 쿼터. 여러분, 쿼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수입할 때요.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 물량을 조정하는 거잖아. 아예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조정하는 거야. 수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쿼터라는 게. 우리가 관세라는 것은 가격을 규제하는 거면요. 이거는 수량을 통해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다.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물량을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수입 물량을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은 아이패드를 사람들이 막 100개를 사고 싶어 하는데 50개만 수입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공급은 50개밖에 못 들어왔는데 수요가 100개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그러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대신 아이패드에 대체할 만한 그런 상품을 삼성에서 만들어내겠죠. 국내 기업의 생산량가 증가한다는 그런 측면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결국 관세랑 동일한 효과를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관세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관세에서는 관세 수입을 앞에서 본 것처럼 이만큼의 관세 수입을 우리나라 정부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는 수입 물량을 제한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갑니까? 하면 그 관세 수입이 수입업자에게 가는 거야. 벤츠 자동차를 만약에 우리가 수입을 했었는데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관세 부과로 인한 그 가격 추가되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수입 할당을 하게 되면 수입업자 있잖아. 그 벤츠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 허가서가요. 자의적으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벤츠같이 정해진 거 말고요. 외국의 농산물, 바나나 같은 거 수출할 때 가장 맛있고 값싼 그런 것들을 보통 수출하는데 이렇게 수입 허가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그냥 꽂은 바나나가 들어와도요. 그냥 선착순, 과거의 수입 실적, 로비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출 자율 규제는요. VE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율적입니다. 볼런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세는요. 가격을 올리는 거고 수입 할당은 이제 수량을 통제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수출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야, 너 벤츠 자동차 좀 수출 좀 줄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수출을 물량을 줄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대신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좀 하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관세랑 수입 할당제랑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대신 그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로 따른 그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 관세 수입을 정부한테 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누구한테 가냐면 맞습니다. 수출국 기업에게 그 관세의 어떤 혜택이 가게 됩니다. 쿼터에서는 어떻게 됐죠? 맞아요. 벤츠 자동차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그걸 가져가는데 수출 자율 규제에서는요. 수출 국가가 그걸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국내 생산자들도 이득을 얻게 돼요. 와, 그럼 좋은 거네? 아니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타와 감마입니까? 그것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건 똑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 이외에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비관세 무역 장벽은요. 관세가 아닌 거는 다 포함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산물에 대해서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거야. 야, 이거 농산물 이렇게 이 정도 퀄리티 되는 건 수입 못해. 이렇게. 뭐 독일의 디젤 자동차 옛날에 막 그 속이고 아우디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야, 너네 이 정도 엄격한 디젤 배출량 이거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 못해 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비관세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좀 파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년대 EU가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한 소고기의 그런 금수 조치라든가 미국 정부의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로요. 자유로운 어떤 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정도 아니면 이게 영역이 더 커지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FTA 같은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 같은 자유무역 지역은 회원국끼리 모든 관세 같은 걸 철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국끼리가 아닌 다른 나라는요. 그냥 무역 규제하고 관세 부과해도 돼. 우리끼리 같이 동맹을 맺게 된 것이죠. 관세 동맹은요. 회원국 사이의 모든 관세를 다 철폐하는 건데 비회원국에 대해서는요.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이게 관세 동맹이야. 차이점 아시겠죠? 같은 회원국끼리는 관세가 없어요. 근데 자유무역 지역 같은 경우는 야, 네가 딴 나라랑 할 때 관세를 네 맘대로 알아서 부과해. 그거는 이제 네 맘대로 관세 부과하는 거 상관없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비회원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요. 그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바로 관세 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공동시장이다라고 하면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공동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 영역 땅 이게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공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유럽연합 있잖아요. EU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동시장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적으로도 이제 자유무역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주의라는 것들이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저 유럽이나 저 미국 이렇게 하기보다는 됐어. 좀 더 가까운 나라들 사이에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끼리 장벽을 제거하는 게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도기적 단계로서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이지만 이게 한꺼번에 자유무역을 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됐어. 야, 우리끼리라도 자유무역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에 반드시 근데 도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우리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자기네끼리 자유무역 철폐하고 이렇게 EU끼리 하고 우리나라 태평양 있는 데끼리도 하고 국가까지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동남아 국가끼리 하는 게 뭐 아세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혜택이 다 비회원국에게까지도 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적인 게 아니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이 바로 처음 시작 출발 자체가 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라고 합니다. 타리프 앤 트레이드 이렇게 표현을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무역 장벽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서 약간 가트는 비공식적 기구로서 세계 무역 문제 해결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합시다 한 건데 협정이야. 안 지켜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좀 더 강력한 WTO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국가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이렇게 점차 밀접하게 되면서 모든 나라가 국제무역과 관련한 게임 규칙을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요.
WTO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세계 무역 기구니까 세계 월드가 되겠죠.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호무역주의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러한 세계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월가, 금융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WTO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요즘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WTO가 쫙 발전해서 가다가 요즘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유무역보다는 맞습니다. 성곽경제에서 지역적인, 폐쇄적인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더욱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무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자유무역의 이로운 혜택 이런 걸 살펴봤고요.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호무역의 어떤 근거라고 할 것인가 뭐 유치산업보호론과 같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자유화 해가지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과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폐쇄적으로 가두려고 하는 그 두 힘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쪽의 힘이 더 강력해질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귀추가 주목되는 관심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